그러게 제 말 듣지 그러셨어요. 여기는 프랑스의 어느 명문대. 한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끝나자 이 여성은 머리를 부여잡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어느 명문대에서 환경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아멜이라고 합니다. 파리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고 나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었는데요. 그때 당시 메일함을 확인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의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었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이번에 열리는 파리올림픽 때문에 생강의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파리시의 환경정책과 담당자께서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일을 보내신 분을 직접 만나 뵙기 위해 급하게 일정을 잡고 회의실로 향했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담당자분은 제게 현재 생강의 수질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알고 보니 파리시 측에서는 파리올림픽 때 수영 경기 장소로 생강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그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저에게 의견을 구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생강의 수질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미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다는 걸 알고는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은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현재 생강에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하수와 각종 산업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 유기물, 중금속, 화학물질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사람의 피부나 호흡기, 소화기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 중금속 오염의 경우에는 장기간 노출이 된다면 신경계 손상이나 면역 체계 약화 같은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생강에는 지금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그 외의 생활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수영을 하는 도중에 그런 쓰레기 때문에 부상을 입거나 세균 감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걸 설명드렸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바닥에는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들도 있어서 수영 선수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생강에는 각종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가축 농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들도 많이 흘러 들어와 있어서 대장균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만약 지금 당장 이 상태 그대로 생강에서 수영 경기를 강행하게 되면 선수들이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병원성 미생물들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감염이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거기에 더해 화학물질 유입으로 인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 장기 손상 같은 문제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쉽게 말해서 생강은 수영을 하면 안 되는 공장 폐수 수준의 수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제 설명을 들으신 파리시 관계자분들은 점점 더 심각한 표정으로 변해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혹시 생강처럼 수질이 좋지 않았던 강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사례가 없었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독일의 라인강이나 영국의 템즈강, 미국의 찰스강 같은 곳을 언급했죠. 하지만 이 사례들은 모두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서 지금 당장 생강의 개선에 참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였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파리시 관계자분들이 너무 난처해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극적으로 수질 개선에 성공한 강이 어디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봤고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렸죠. 그게 바로 1980년대 한국의 한강이었어요. 제가 한강을 언급하자 정부 관계자분들은 매우 흥미로운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더군요. 심지어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생강 말고도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개선해야 할 것 같은지 제 의견을 묻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다면 도심 곳곳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좀 더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드렸답니다. 화장실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과 관련된 좋은 차례로 2002년 한국 월드컵 때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당시 한국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공중화장실의 개수를 늘리고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결과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를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월드컵 이전인 2001년에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510만 명이었는데 월드컵을 치룬 이후인 2004년에는 무려 650만 명까지 증가했더군요. 불과 3년 만에 27%나 늘어난 셈이죠. 게다가 이런 증가세는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깨끗하기로 유명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앞에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빠짐없이 말씀드렸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파리시 관계자분들이 너무 한국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워진 세계화장실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 역시 한국화장실협회를 바탕으로 2007년에 한국의 서울에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파리시 관계자분들은 제 말씀을 매우 경청해 주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회의 때 더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하시면서 그날의 회의는 마무리되었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다음 회의 때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한국에는 환경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김 교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분과는 저번 컨퍼런스 때 한번 인사를 나누었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김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뵙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교수님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저 여행을 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조사를 위해 한국으로 향하다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군요. 하지만 김 교수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자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기나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친절하게도 김 교수님은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셨더라고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는 교수님을 보니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면서 긴장도 좀 풀렸답니다. 교수님은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편하게 모시겠다며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교수님 차를 타자 교수님은 부드럽게 운전을 하시면서 제가 한강을 궁금해했으니 직접 한강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시더군요.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저희가 탄 차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상상했던 것보다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고 도시 자체가 깨끗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무엇보다 급변하는 IT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빠른 적응력 그리고 협력적인 국민성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고 대답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사이에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어느 주차장에 도착했길래 저는 김 교수님께 여기가 어디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여기가 한강공원 주차장이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생강 주변에도 공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원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 크기의 주차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보니 이렇게 넓은 곳이 주차장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사실 생강공원 주변은 주차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도로 통행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강공원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한강공원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 정말 공원에 오기가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제게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란 크기의 이런 주차장과 똑같은 규모의 주차장이 주변에만 3군데나 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군데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주차장을 3군데나 더 만들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저의 놀란 반응을 보시고는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를 공원 안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일단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없이 너무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궁금해하던 한강물의 색깔을 보려고 강가로 걸어가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더라고요. 공원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둘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만 색깔이 다른 거죠? 하고 여쭤보니까 교수님께서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색깔로 구분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생강공원에서도 자전거를 탈 순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눈에 띄는 색깔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한강공원처럼 도로를 구분해 놓으면 그런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한강공원을 둘러보면서 한강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는데 한강을 직접 마주하고 나서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사실 저는 수질 개선에 성공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이 특히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국토 면적이 작고 한강 자체의 규모도 작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보니 한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센강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강이 이토록 빠르게 깨끗해질 수 있었는지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한강이 지금처럼 깨끗해질 수 있었냐고 김 교수님께 여쭤보니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사실 한강은 20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대요. 각종 공장과 주택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내서 수질이 나빠지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초반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약 4년에 걸친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강의 폭을 넓히며 한강변을 아름다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첫 단추는 오염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처리하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산업지역 내 폐수 처리 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각종 산업 배출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강을 따라 폐수 처리장도 여러 개 건설해서 처리했다고 했죠. 처리된 폐수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들은 최대한 분리해서 재사용하거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술들도 적극 도입했다더군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폐수 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으로는 정부의 노력만큼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 주변 정화활동에 적극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오폐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더군요. 자원 절약, 재활용,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의 확산도 한강 살리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죠.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준 시민 의식이야말로 한강 기적의 숨은 주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생강도 이런 노력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지금의 한강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시더군요. 한강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수질 개선이라는 게 결국은 막대한 예산과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강을 살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사례는 파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강도 정부와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한강처럼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을 한창 듣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화장실이 급해지는 거예요. 김 교수님께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교수님은 화장실을 찾지도 않으시고는 뜬금없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시더니 제게 한강 앱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 있죠. 게다가 한국 화장실은 무료니 걱정 말고 그냥 편하게 다녀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저런 앱이 있을 줄도 몰랐고 화장실까지 무료라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당장은 화장실이 급해서 교수님이 알려주신 곳에 있는 화장실까지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막상 들어가 보니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화장실마다 칸이 여유롭게 3개나 있었거든요. 보통 프랑스의 공중 화장실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남녀 구분도 따로 없고 화장실마다 딱 한 칸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늘 줄을 서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화장실은 정말 여유로웠어요.
저에게는 마치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달까요? 게다가 공중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보니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프랑스의 공중화장실은 사람이 한 명 이용하고 나면 내부에서 자동 청소를 하는 방식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청소를 해도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냄새만 심해지곤 하거든요.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저는 그제서야 화장실 가기 전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강에서는 이렇게 앱이나 지도를 통해 근처의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 있죠? 그리고는 앱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아까 제가 다녀왔던 화장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무료라는 사실도 신기했던 저는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니 교수님은 크게 웃으시면서 한국에서 여태 살면서 돈 내고 화장실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게 진짜 복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또 신기했던 점이 화장실 칸이 많았다는 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의 화장실은 칸이 많은지도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한국은 땅이 좁은 반면 인구 밀도도 높다 보니 공간 활용성이 중요한데 화장실 공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칸 수를 최대한 늘리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시 걷다가 교수님께서 한강을 좀 더 걷기 전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맛있는 커피를 사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좋다고 하면서 김 교수님을 따라갔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메뉴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빼곡하게 써 있어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죠. 교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늦은 오후이기도 하고 조금 출출하기도 하니까 녹차 라떼는 어떻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바로 좋다고 대답했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비울 때면 테이블에 그냥 노트북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싼 노트북을 들고 가지도 않고 테이블에 놔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한국은 예로부터 공동체 의식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하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특히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프랑스였다면 담배나 지갑은 물론이고 노트북 같은 값비싼 물건은 진작에 없어졌을 텐데 한국은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잠시 후 음료가 나왔는데 그 속도가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카페 음료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고 김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아무래도 빨리빨리 사회라서 그런가 봐요 하고 농담을 하시면서 능글맞게 말씀하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음료가 이렇게 빨리 나왔으니 당연히 음료의 맛은 기대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모금 마셔보고는 그 생각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진한 녹차향과 달콤한 우유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그 위에 거품은 달달하고 부드러워 말 그대로 완벽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교수님께 한국은 정말 사기 아니냐고 어떻게 음료도 빨리 만들면서 이렇게 맛까지 좋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같이 카페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렇게 녹차 라떼를 들고 한강가를 거닐면서 교수님과 한강의 역사부터 수질 관리의 비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와중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온 것을 보면서 살짝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있었거든요. 저는 김 교수님께 당장 급하게 업무 처리할 게 있어서 와이파이 때문에 카페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 교수님께서 한강공원 내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노트북으로 업무 처리하기 편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많이 급하면 그냥 근처 의자에 앉아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실 저는 한강 어디서든 공공 와이파이가 될 거라는 교수님 말씀을 완전히 다 믿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끔 와이파이가 되기는 하지만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빠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도 프랑스와 많이 차이 날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급한 업무라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기로 하고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연결했답니다. 업무에 집중해서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메일에 급하게 답장을 보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는 내내 인터넷 연결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거든요. 한국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김 교수님과 남은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저는 파리로 돌아와 바로 다음 회의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번 회의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한강과 공중화장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을 모두 정리해서 발표했죠. 먼저 센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프랑스 전역에 이 문제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센강만한 규모의 한강 수질을 불과 4년 만에 눈부시게 개선했다는 점을 들어 파리도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게다가 한국은 한강 수질 개선과 함께 둔치의 공원과 도로를 말끔히 정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높였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파리도 이를 벤치마킹해 센강 주변을 함께 가꾼다면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했답니다. 만에 하나 센강 수질이 수영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수준까지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영 경기만큼은 별도의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내놓아 봤어요. 다음은 공중화장실 얘기를 꺼냈죠. 저는 한국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앱으로 화장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파리를 찾게 되면 당연히 화장실 개수를 대폭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 찾기 앱 개발도 필수라고 주장했답니다. 또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고 한 화장실에 칸을 여러 개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프랑스처럼 남녀 구분 없이 화장실 하나에 칸이 하나만 있는 방식으로는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프랑스도 화장실 칸수를 필수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죠. 이 모든 과제 중에서도 저는 센강변 노천 소변기 철거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노상방뇨 방지 목적이라지만 그런 시설로는 절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뿐더러 급증하는 관광객들을 감당하기에도 역부족할 거라고 말했죠. 지금 파리 시민들도 강변에 있는 노천 소변기에 대해 안 좋은 반응들을 내뱉고 있으니 모두 없애버리고 공중화장실을 새로 짓는 게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답니다. 근데 회의가 끝나고 난 뒤 파리시에서 발표한 후속 계획을 듣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수영 경기는 어찌 되었든 센강에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은 물론이고 공중화장실 확충 계획에서는 제가 제안한 숫자에 한참 못 미치는 1,400개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노천 소변기를 오히려 500개나 새로 설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은 거죠. 이 말을 짚고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제가 주장을 해 반영된 건 화장실이 어딨는지에 대해서 관광객이 쉽게 앱으로 찾을 수 있게 새로 개발한다는 것뿐인 거 있죠. 그런데 이번에 파리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랑 에어컨 문제였어요. 아니, 친환경을 내세워 저탄소 컨셉을 밀어붙이겠답시고 하필이면 일본에서도 그렇게 욕을 먹어가며 도입했던 골판지 침대를 가져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상기후 때문에 안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선수촌에 에어컨을 아예 설치하지 않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불과 몇 년 사이만 해도 40도가 넘는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을 한 대도 두지 않는다는 건 선수들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죠.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 지하수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서 선수촌에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냉각 효과가 불과 5도에서 6도밖에 안 되는 거 있죠. 2019년도에는 파리 기온이 무려 42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 정도 폭염에서는 6도를 내려봤자 35도 이상일 거예요. 아무리 건장한 선수들이라고 해도 이런 환경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파리시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친환경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한다 해도 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왜 생각 안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실질적인 환경 보호는 전혀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인 거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친환경을 내세우려 했다면 애초에 파리올림픽 유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센강 수질 검사 결과가 워낙 좋지 않아서 수영 경기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플랜 B는 전혀 없고 반드시 플랜 A인 센강에서 경기 진행하는 계획을 올림픽 주최 측에서는 강행하겠다는 거 있죠. 여기에 반발한 파리 시민들이 단체로 센강에 똥을 싸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센강 정화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만에 하나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수영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전부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결국 센강은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러운 오물들이 둥둥 떠다니게 생겼죠. 결국 이 모든 일이 제가 주장했던 걸 파리시 측에서 무시하는 바람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요즘 정말 속상하답니다. 기왕이면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파리올림픽인데 이번 기회에 전 세계의 파리가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선수촌에 에어컨도 지원하고 화장실도 제가 제안한 대로만 개선해도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모양이라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전 세계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최근 들어서 프랑스 전역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파업에 나서고 있고 파리 시민들이 오히려 파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파리시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이제라도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던데 지금 장난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도 답답해서 저도 그냥 올림픽 기간에는 파리에 있지 말고 한국으로 떠나버릴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에 머무르실 건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떠나실 건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